김포 지역에 최초로 개신교회가 세워진 것이 강의교단 김포교회입니다. 1887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의 세문안교회를 설립한 뒤에 1894년 김포, 고양, 시흥, 경기도 일원의 전도인들을 파견을 해서 김포군 군내면 걸포리에서 첫 예배를 시작한 것이 개신교 출발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을 1894년 3월 3일로 기록해 오고 있는데, 이 기록을 김포교회 공식 설립일로 기념해 있는 김포 제1교회와 김포중앙교회가 김포 지역 최초로 세워진 김포교회 설립 역사를 함께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포 제1교회와 김포중앙교회가 바로 김포교회로부터 분리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1962년 교단 분리로 인해서 한 교회는 김포교회에서 김포 제1교회로, 또 다른 한 교회는 김포중앙교회로 분리가 되어져서 김포교회의 역사를 같이 계승해 오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김포 제1교회가 교회사를 김포 제1교회사 1894년부터 2006년도까지의 교회사를 총신대 홍치모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원고 초안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발행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김포중앙교회는 2007년도에 김포중앙교회 111년사의 제목으로 교회사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포 제1교회사의 1차 원고, 아직 발행이 되진 않았지만 1차 원고를 김포 제1교회로부터 2010년인가 10년도에 저한테 감수를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감수할 능력이 안 된다고 거절을 했었는데, 원고는 제가 갖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원고와 김포중앙교회 111년사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교회가 김포 최초 김포교회가 1894년 3월 3일로 설립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한 논거를 그 교회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김포 최초 개신교회 김포교회가 1894년이 아니라 1897년이라고 하는 설립되었음을 제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김포 제1교회사가 1894년 3월 3일을 김포교회 설립일로 삼고 있는 그 논거를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제1교회사 역사 쪽에 보면 김포교회는 1894년에 미조직 가정교회로 출발했다고 확정을 합니다. 1894년도에 미조직 가정교회로 출발했다고 하면서 그 역사적 근거로 제시된 자료가 있는데, 바로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라고 하는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는 1916년도에 조선 예수교 장로 총회에서 발행 의결을 거쳐서 1928년도에 단행본으로 발간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의 이 사기에 1894년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화면에 제시된 대로 1894년 이해의 공의회 회장은 대리락이라. 이해의 선교사 언더우드는 전도의 방침을 확장하여 서상윤, 김은경, 박혜선, 유홍열 등으로
경성 군방에 전도하게 하고 신하순 도정이 이충경 등으로 고양 김포 등지에 전독해 하니 동시에 교회가 4호급 신설되고, 김포 제1교회에서는 이 역사서인 사기 1894년도 바로 이 서두에 있는 1894년도 문구와 후반부에 있는 고양 김포 등지에 전독해 하니 동시에 교회가 4호급 신설되고의 근거를 가지고 1894년도에 설립일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시를 한 후에 그 다음 장에 또 어떤 내용을 제시가 되냐면, 그런데 같은 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김포교회는 1894년에 설립된 것이 아니라 3년이 늦은 1897년에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하면서 같은 자료 1894년도 기록과 더불어서 1897년도의 사계 기록을 제시를 합니다. 1897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897년에 바로 닫고 김포교회가 성립하다, 이 문구를 다시 제시를 합니다. 다음은 4쪽. 그래서 1894년의 기록과 1897년의 사기의 기록을 가지고 김포 제1교회는 1894년도 교회 설립일을 주장하는데, 연도가 다른 두 가지 다른 상이한 기록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펴냐면, 설립 연대가 다른 두 가지 기록에 대해서 김포교회 공식 설립은 1897년이지만 1894년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는 미조직교회였다라고 하는 논리로, 즉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라고 하는 논리로, 즉 두 기록을 하나의 내용으로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직과 미조직교회의 개념은, 조직교회는 바로 당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규정을 받습니다. 이 당회는 또 목사와 장로가 구성이 돼야 당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즉 목회자는 있는데 당회 구성, 즉 장로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과 미조직교회로 구분을 해서 교회 설립일을 논의를 펼칩니다. 5쪽. 그래서 김포 제1교회사는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록에 대해서 모순이 없음을 조직과 미조직교회로 해석을 하고, 김포교회가 1894년, 즉 가보년에 적은 무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미조직교회로 출발했다고 설정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후반부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정식으로 당회장에 취임함으로써 조직교회로서 출발하게 된 것이 1897년으로 볼 수 있다고 조직교회 논리를 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포 제1교회는 김포교회 출발을 1894년 미조직교회로 시작을 해서 1897년에 설립된 공식 조직교회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에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1897년을 공식 설립일로 규정을 하면서도 다시 1894년을 김포교회 공식 설립 연도로 교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포교회의 설립 연도는 이제 이렇게 조선예술장교 사기 역사서의 1894년도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연도를 주장을 하는데, 그 김포 제1교회 주부에 보면 1894년 3월 3일 설립, 1894년에 세워진 김포 지역 최초의 교회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월 3일의 근거가 어디 있나 교회사를 살펴봤는데, 이 3월 3일 설립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3월 3일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장소가 바로 강해록에 있는데, 김포교회 창립 약사라고 하는 1956년 3월 김형현 담임 목사의 자필로 쓴 2장의 문서가 바로 당해록의 표지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 당해록은 바로 1928년 11월 제69회부터 1945년 12월 27일까지 기록된 김포교회 두 번째 당해록 표지 안에 이 2장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 2장의 문서에 기록된 김포교회 창립 약사를 보면 첫 번째 줄에 1894년 김포교회가 설립되다 라고 가로 열고 바로 3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는 바로 1897년에 조선 예수장로 사기의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고, 바로 후반부에는 교회당 건축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7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 1956년 김포교회 창립 약사의 내용은 1894년도 조선 예수장로의 사기의 1894년 기록과 그 다음에 1897년에 김포교회가 설립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킨 그런 창립 약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립 약사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2장의 문서, 당해록에 첨부된 문서인데, 이 창립 약사 문서가 바로 공식 당해록 문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창립 약사 기록이 바로 1956년 담임 목사인 김영은 목사가 추가로 개인적으로 필사한 자료라고 하는 점. 다음으로는 이 사기의 1894년과 1897년의 기록을 하나로 짜집기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첫 문장에 1894년 김포교회가 설립되다 가로 열고 이 3월이라고 하는 이 기록이 바로 설립월에 대한 출처는 없는데, 바로 현재 김포 중앙교회와 김포 제1교회가 1894년 3월 3일이라고 하는 설립일을 공식 사용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월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음 장이요. 그래서 김포 제1교회사의 김포 설립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면, 김포교회 설립의 근거로 사기의 두 기록을 기준으로 1894년의 기록을 미조직교회로, 1897년의 기록을 조직교회로 규정하고 있고, 김포교회의 공식 설립연도가 1897년도이지만 교회의 출발을 1894년의 기록을 선택해서 김포교회 공식 설립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1894년 3일의 설립일자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근거로서 1956년도에 담임교육자인 김영원 목사가 기술한 김포교회 창립 약사에서 밝힌 1894년 3월 설립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 1894년 3월까지는 그 근거를 제시한 자료상의 출처가 있지만 3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중앙교회 111년사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111년사는 김포교회가 세워진 해는 공식적으로 1894년이라고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포 제1교회에서처럼 1894년도에 조선예수교장로의 사기의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111년사는 김포교회 설립을 1894년으로 규정을 해놓고 세문안교회 100년사에 보면 김포교회는
1896년에 고군부와 박살나미가 전도하여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고양읍에 위치한 토당리교회는 1897년도 도정이와 신하순의 전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며 하고, 교회의 설립일을 1894년으로 규정을 하면서도 다음에 세문안교회 100년사에 정리되어 기록된 것 같이 1896년인가 아니면 그보다 다른 시기인가 라고 묻은 후, 그렇다면 김포교회가 정확히 언제 세워진 것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김포중앙교회 111년사는 설립연도에 의문을 제기한 후에 김포교회는 1894년에 설립되었다. 그런데 조선 예수교 장로 사기에 따르면 우리 김포교회의 성립은 공식적으로 1897년에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의 1897년의 기록을 다시 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김포 제1교회사처럼 한 가지 자료에 두 연대의 다른 설립 기록에 대해서 111년사는 김포교회 공식적으로는 1899년에 설립되었지만 1894년부터 미조직교회로 출발하였다라고 논리를 듭니다. 마찬가지로 1894년도를 미조직교회로, 또 1897년 기록을 공식 기록인 조직교회로 김포 제1교회사와 논리와 같이 펼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교회사가 주장하는 1894년도 설립일자인데, 두 교회사의 사기 해석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기의 기록은 1894년에 김포교회가 설립되었다고 하는 설명이 아니라 바로 경기도 일원의 교회가 세워진 총괄 설명으로서 해석되어진다고 하는 논리를 떼고자 합니다. 1894년도 조선 예수교 장로 사기 기록을 보면 김포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두 교회사가 1894년에 김포교회가 설립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그 직접적인 내용은 1894년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1894년에 김포 등지에 4, 5개의 교회가 신설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지우개요. 두 번째로 12쪽입니다. 미조직교회와 조직교회 구분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포 제1교회에서는 교회가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구분되는 기준은 당회의 구성 여부에 있습니다. 즉 당회의 성립 기준은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김포교회가 첫 장로가 결정되고 김포교회 공식 당회가 구성된 것은 1913년 6월 29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김포교회가 조직교회로서 출발이 1897년이라고 설명한 김포 제1교회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김포 중앙교회 111년사는 정리하면 1894년에 언더우드 파송으로 김포 지역에 들어온 이춘경의 전도에 의해 김포교회가 미조직교회로서 세워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후 사기의 구체적인 기록대로 고군부와 그의 부인 박살남의 전도로 김포의 여러 사람들이 열심 있는 교인이 되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당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김포교회가 조직교회로서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역시 1897년의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1913년도에 공식 당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1897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당회장으로 취임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바로 역사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교회사가 주장한 대로 1894년에 미조직교회로 걸포리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3년 후에 같은 지역에 3년 후인 1897년도에 다시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 전도인들을 파견해서 교회를 다시 개척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1894년도가 미조직교회로 성립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역시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김포교회가 1894년이 아니라 1897년에 세워졌다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1897년도 전도보고서를 보문할 수가 있는데,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이 마을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교의 성격은 몇 달 전에 일어난 한 사건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포의 한 마을에 사는 한국인이 복음의 영향력이 느끼기 시작한 행주를 처음으로 지나가다가 마을과 사람들이 전혀 달라진 것을 보고 예수교의 결과라는 말을 듣고 시간을 내어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문의하고 가지고 가기 위해서 많은 책을 사면서 자기 마을에도 행주가 가진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김포에서 전갈이 도착했고 약 20가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 선교본부에 보낸 전도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 작성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창간한 1897년도 4월 1일 그리스도 신문을 창간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신문을 1997년 4월 1일에 창간하고 약 6개월 후에 13개 관찰사들이 한국의 370개 지방 관청에 주기 위해서 충분한 부수를 주문했다고 하는 내용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보고서 쓴 시기가 1897년도 연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월 표시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추적을 하게 된 근거로 이 내용을 제시하게 된 건데, 그리스도 신문이 1897년도 4월 1일에 창간하고 그 창간한 신문을 6개월 후에 전국의 지방관청에서 구독을 정부에서 지시를 내렸는데, 바로 1897년도 4월부터 6개월 이렇게 되면 10월이 됩니다. 그래서 1897년 10월에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내용을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 그럼 김포교회가 1894년이 아니라 1897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는 바로 김포교회 당회록 속에 있습니다. 1947년 3월 2일자 당회록 제163회 당회록 회의 내용입니다. 주후 1947년 3월 2일 오후 3시에 본회 제163회 사무실에 회집하니 출석은 차재명, 유창익, 최기화, 김봉만, 제시오. 2. 50주년 기념일자는 내 5월 11일 주일, 음력 3월 22일로 정하고 이상 준비위원이 겸임하기로 하다라고 하는 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947년을 거꾸로 50년을 뒤로 계산을 해보니까 바로 1897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통해서 두 번째로 김포교회가 1894년이 아니라 1897년에 교회가 설립됐다라고 하는 두 번째 자료 근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포중앙교회 111년사의 김포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기록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1947년 5월 11일에 50주년 기념식을 공식적으로 거행하였다고 당회록 내용을 소개하면서, 문제는 이 기록이 우리 교회와 창립연도, 즉 1894년 창립일 3월 3일에 관한 문제를 던져준다는 데 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한 교인들은 우리 교회의 창립 연도를 1897년으로 두고 있었고, 날짜는 5월, 음력 3월의 첫 주일 혹은 두 번째 주에 두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 111년사는 어떤 연도와 날짜가 더 정확한 창립연도이며 창립일일까 의문을 던지면서, 하지만 김포 제1교회서와 김포 중앙교회 111년사는 김포교회 공식 당회 회의로 기록된 1897년을 설립으로 하는 창립 50주년 기념 역사 기록을 의미하고 1894년의 기록이 더 합당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교회사가 김포교회의 설립을 1894년 3월 3일로 정한 것에 대한 설립이 1897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췌하신 김진수 목사님께서는 매우 성실한 연구자로 여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비평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사기에도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당대의 기록이자 당시의 전도운동을 총괄했던 인물의 1차 자료를 가장 중요한 논거로 활용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점에서 저도 발췌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선교사의 글과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당시의 상황을 개관하는 가운데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1894년 5월 초에 안식년을 마치고 미국에서 돌아왔고, 언더우드를 비롯한 서울 주재 선교사들은 1894년부터 경기도와 항해도에서 활발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1894년에는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 갑오개혁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고, 전쟁의 위기와 사양경의 변화 속에서 기독교는 이때부터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서울 밖의 지방전도는 언더우드가 다니면서 서울 세문안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졌고, 언더우드는 이 모든 것이 본토인들의 자발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수시로 선교사에게 문의하여 가르침과 조언을 구했고, 언더우드는 행주와 김포의 모든 사역은 모두 신하순 한 사람이 무보수로 자원해서 일한 결과라고 진술했습니다. 앞에서 발제자께서 설명하신 사기의 기록은 1894년 언더우드가 신하순 도정에 이춘경을 시켜서 고향 김포 등지에서 전도회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는 언더우드 본인이 강조한 것과 충돌하고, 또 마찬가지로 사기 이 부분을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 언더우드 자료집의 두 번째 건의 연표 중에서 1894년 부분 고향과 김포는 신하순 도정이로 전도하게 함도 언더우드의 진술과 부딪힙니다. 행주는 1890년부터 언더우드 글에서 여러 글에서 언급되었고, 행주의 교인들은 처음부터 교육에 힘을 쏟았는데, 그것은 전통적인 유교 교육이 아닌 기독교의 근간을 둔 신학문 교육이었고, 이것이 김포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35쪽의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언더우드의 글에서는 김포에 대한 언급이 1897년부터 나오지만 통계표상에는 1898년부터 김포 지역의 수치가 등장합니다. 언더우드 부인이 1898년도 의료 전도 보고서에 있는 통계표에서는 김포의 조직교회 1개, 집회처소 2곳, 예배당 1개, 출석교인 35명, 세례교인 31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조직교회가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898년 통계표에서 이런 수치들이 제시된 사실은 언더우드의 1897년도 전도보고서 내용처럼 적어도 1897년 8월 말까지는 김포 지역에 20가구에 달하는 기독교인들과 전도 초소 또는 미조직교회가 있었고, 그해부터 기독교가 굳게 뿌리냈다고 볼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제가 추가 논차문을 읽겠습니다. 주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사기의 기록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김포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로 알려진 송천 솔례교회와 세문안교회 설립에 대한 사기의 기록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기 제2장 교회의 개처 예수교 유래 항목에 사기 부쪽에는 송천교회가 창립하였다고 기록되고 있고요. 이어서 같은 항목으로 사기 11쪽에는 1890년에 세문안교회가 설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 교회의 발전, 그리고 전도 항목의 첫 부분인 사기 13쪽에는 다시 한번 송천의 교회 설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송천교회는 1885년에 자생적으로 창립되었으며 1888년 언더우드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송천교회의 창립과 설립의 차이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1890년 세문안교회가 최선 설립되었다는 사기의 기록은 뭔가 어색합니다. 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두 교회의 차이는 예배당 마련의 여부에 있습니다. 즉 사기는 교회당을 마련하는 그 기준으로 교회의 성립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김포교회 성립의 기록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기 기록에 의하면 김포교회는 고군보등의 전도로 먼저 천덕교 등 몇 명이 믿기 시작했고 신자가 날로 늘어서 300여 명이 되자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1897년에 예배당을 마련하는 것으로 교회가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만으로는 고군보등이 전도를 시작한 시기는 역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전도자가 다르기 때문에 1894년에 고향 김포 등지에 신설된 교회 4-5곳에 1897년에 설립된 김포교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894년 전도가 시작되었던 김포 지역에 고군보등이 전도할 때까지 전도의 결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도 또한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김포교회와 관련된 사기의 1894년과 1897년 기록을 종합해 본다면 1894년 전도가 시작되어서 개신교가 김포 지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 어느 때 고군보등의 전도가 전기가 되어서 교인수가 늘어나 한 300명이 되자 이들이 힘을 합쳐 1897년 예배당을 마련한 것으로 김포교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기의 기록에 따라 김포교회의 설립 시기를 정한다면 1897년에 김포교회의 성립은 독립된 예배당을 마련한 것이므로 교회의 시작을 1894년으로 보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볼 때 1897년이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에 설명한 개별 교회사의 주장대로 조직, 미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어차피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김포 지역의 교회가 설립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였고요. 교회가 미조직 교회로 생기기 전에도 누군가는 이곳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사기의 기록을 공식 기록으로 사용한다면 1897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김포교회 설립 시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가 최초의 개신교회가 김포 지역에 언제 생겼는가 하는 교회 역사적인 관점만은 아닐 것입니다. 조선말 우리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근대 문명으로 전파된 개신교와 김포 지역사회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관심이라면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개신교가 1894년 처음 지역에 전파된 이후 1897년 300명의 교인이 모여 김포교회가 성립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김포교회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현지인들의 노력을 강조하는 언더우드의 기록과 사기의 기록이 충돌하는 것은 기록의 특성과 작성자에 따른 차이로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을 위한 선교사를 자처할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 우호적이었던 언더우드의 경우는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서 조선 사람들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예를 들면 평양에 주로 있었던 마펫에 대한 실전 소설이었던 선구자에서는 마펫을 왕으로 묘사를 하고요. 그때 선교 대상이었던 조선 사람들은 전부 게으름쟁이, 노름꾼, 욕쟁이, 방탕아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조선을 위한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는 좀 달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의 전도에 있어서 전도자인 선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수용자인 우리 민족의 역할은 강화됩니다. 하지만 김포 지역민들은 1894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개신교를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근대화의 실천적 대안으로 모색했고 그 결과 1897년 예배당을 설립할 정도의 세력을 형성했으며 그러한 김포 지역의 내부적 영향이 1919년 오라리 장터의 만세운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라리 장터의 3.1 만세운동은
어느 한 종교가 특별히 주도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김포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근대화를 수용한 결과 김포 지역 내부의 전체적 역량이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포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는 그 시기와 오늘의 우리는 묘하게도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둘러싼 주변 국가의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서야 하는 우리 시대에 적극적으로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갔던 이 김포 지역민들의 주체적인 근대화 과정은 지방 분권이 더욱 강조되는 오늘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서서 평화의 물길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김포 지역의 중요한 역사의 교훈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차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개신교를 우리나라의 근대, 그것도 김포의 근대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보기 위해 제가 앞머리에 염창섭의 선대라는 소설을 언급했습니다. 그 소설은 1931년에 쓰여진 것인데 이미 1920년대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보면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가 그 사회, 한국 조선 사회에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그것만이 또 근대화에 기여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근대라는 어떤 문명을 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가장 큰 충격을 준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될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1894년 청일 전쟁과 1905년 러일 전쟁 그 사이의 시기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의 주제인 근대화의 초석을 놓다라는 것은 적절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봉건 사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청년들과 지식인들 그리고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봉건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한 종교이면서 문명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본 자료는 김포 지역에 관련된 자료들을 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교회사에서 언급하는 자료들은 어떤 해석을 하는 툴로만 사용하고 여기에 인용하는 1차 자료들은 거의 김포와 관련된 것들만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더우드 보고서, 연설문, 그리고 그리스도 신문 이런 것들이 이제 선교사들의 자료로 사용이 되었고 김포 교회의 당회록을 주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또 김포시와 김포문화원에서 출판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특히 김포의 그 민속 자료들을 수집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대와의 김포가 근대를 어떻게 처음으로 마주했는가 그것을 거슬러 보았더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여기 김포시에 포함된 지역이 예전과는 행정구역적으로 많이 달라져서 부천이나 양천구 같은 곳이 떨어져 나갔지만 크게 보면 지금 우리가 김포 여기 시청이 있는 이곳 남쪽 지역 김포와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통진 지역 여기를 아우르는 그 두 지역이 크게 모아서 김포에 속한다고 보고 그 지역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41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김포가 처음으로 서양 외세를 목격한 것은 강화도를 통해 침공해온 프랑스 군인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군인으로 차출이 되어서 특히 김포와 통진 지역의 장정들이 이 전투에 동원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익양요가 병익양요가 아직 그 절정으로 치닫기 전에 프랑스 군들이 정찰을 위해서 이렇게 해안을 돌다가 김포 지역까지 내려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포의 어민들이
이 서양의 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왔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관리들한테 들킬까 봐서 무서워했지만 서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병인 양요가 병인 양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개항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서양의 그 외세의 침입에 대한 두려움을 이 김포와 통진 지역에서는 학교 설립 운동으로 극복하고자 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운동회의 기록이 있었는데 그 운동회가 열린 시기는 이제 이런 학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학교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연합운동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자는 이 애국 계몽기 학교 설립이 이어졌던 이 시기를 운동회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동휘라는 인물이 강화도에서 이 통진 지역 사람들까지 이렇게 규합을 해서 운동회를 열었던 그런 기사가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 이 시대의 이 지역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43쪽을 보시면요. 이동휘가 이 운동회를 기획하고 사람들을 모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를 보고 이런 역할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체육 군사 훈련을 마치 유희처럼 보여주고요. 그리고 종교계의 후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설이 여러 그 지역 유지들의 연설이 있었는데 여기에 여성 연사도 한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희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이 레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어떤 그 문화적인 활동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대중의식의 기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외세보다도 일본에 대한 저항감이 매우 컸고 그리고 그것을 실력 양성 운동 그리고 무력 항쟁 이 두 가지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1900년대 여러 가지 이제 의병 활동도 있었고 수적들의 활동도 있었고 전염병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 소란스러움도 보였지만 이 안에서도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재로 볼 때는 시민들이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민들의 국채보상운동, 학교 설립운동 이런 것들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가 전래됐던 시기에 이 지역의 분위기였고 그렇다면 청일전쟁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온 그 흔적을 찾아가 보면 김포 걸포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처음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통진 지역에 먼저 교회가 생기지 않고 걸포리에 교회가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을까? 사실 그쪽에 더 생기려면 그쪽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영향력이 더 큰 곳이었는데 통진 지역이 먼저 생기지가 않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지금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걸포리를 통해서 이제 장로교라는 형태의 기독교가 김포 지역에 처음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44쪽을 보시면 제가 이제 도로망을 이용한 선교 여행이라고 했는데 이제 45쪽 처음에 언더우드 초기 순회 전도 여행길이 그 조선의 6대 주요 도로 중에서 의주로를 따라서 이제 황해도 장현이라는 아까 그 소래교회가 그 자생적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의주로를 따라서 이렇게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이 길은 이제 언더우드가 신혼여행을 할 때도 이용한 길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길을 마펫과 게일이라는 선교사들도 따라가서 이제 그곳에 여러 가지 선교 지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곳 김포는 어떻게 보면은 그 큰 도로에서 이렇게 지로로 나와 있는 곳인데 강화로 가는 길목에 이제 김포가 있었죠. 근데 강화 쪽은 주로 감리교 선교사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고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쪽 이게 수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육로로 간다면 이 김포라는 지역보다는 그러니까 인천 지역으로 먼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주요 도로로부터 좀 떨어져 있고 알고 있는 조선 사람들은 알지만 선교사들은 잘 모르는 지역,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도로가 난 곳을 따라서 먼저 선교 지부를 개척하면 한국인 조사들과 전도인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이 다니는 작은 통행로 물길을 따라서 지게를 지고 이제 기독교를 전파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김포와 통지는 수로가 발달했을 때 사실 닿기 좋은 곳이고 육로로 여행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경인철도가 1900년 그때 이제 이렇게 조성이 되면서 이쪽이 영등포가 오히려 교통의 요지가 되고 김포는 거기에서 약간 근대문화권 형성에서 밀려난 듯한 그런 형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포는 일제 강점기 때도 어떤 농산물이 풍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 생산량이 높은 곳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곳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곳인 것은 맞고, 그리고 예전에 그 향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은 이제 잔다리와 행주 기독교인들의 영향인데요. 아까 김포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이제 세문안 교회의 교인들과 그리고 언더우드의 전도인들, 그 사람들이 전했던 그런 경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특별히 김포 교회가 기억하고 있는 잔다리 교회 사람들의 영향도 이제 여기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김포 교회 이렇게 전해진 경로가 한 가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는 2가지, 그리고 지금 아직 여성 교사들 편지를 다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연구를 하는 중간에 그 다른 또 다른 여성 선교사가 이 지역을 서울의 곤당골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곳에 온 기록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중적 경로로 왔기 때문에 설립 연도에 대한 이렇게 논쟁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일단 고금보와 박산남이 여사의 전도로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제 이런 기독교가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고금보와 박살람이 여사는 그 부인은 잔다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잔다리 교회는 지금의 이제 서교동 교회에 있는데, 서교동 교회는 세문안 교회에서 또 이렇게 지교회로 갈라져 나온 교회입니다. 이 잔다리 교회는 여성들의 그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었고, 특히 그곳에서 잔다리의 고부인은 언더우드 부인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가 스스로 돈을 들여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전도를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 잔다리 교회 교인들, 여성 교인들은 세문안 교회 사경회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그리고 이 서양 선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보였는데, 그곳에서 소개된 내용은 이제 바로 46쪽에 나오는 한글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또 이제 세례 문답 교육을 받아서 세례 교인이 되는 과정 중에 이제 한글과 성경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학교에 보내야겠다라는 어떤 교육적 자극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이제 선교사들의 집을 개방을 해서 그곳을 보여주는데, 그곳에 있는 각종 이제 침대, 거울, 뭐 장롱, 소파, 그다음에 그 서양식 음식 이런,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노래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환등기를 보기도 하고, 이런 오락거리들이 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를 이 여성들은 근대적 교육으로 입문하는 통로로 보고, 또 단조로운 일상의 출구로 보기도 했고, 그곳에서 서양 선교사들이 맺고 있는 그 남녀 관계랄지 아니면은 그 신분제가 없는 그런 어떤 평등한 인간관계의 모델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7쪽에 이제 보면은 언더우드의 초기 전도인들이 처음 이제 언급한 사람은 풍수지관, 전직 풍수지관이었던 유공심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고, 유공선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분이 이제 이 김포 지역에 처음 이제 접촉한 인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행주교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고 기독교를 우리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공선이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수용을 하고 자신의 집을 이제 예배 처소로 개방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유공선의 친구인 김치석이 통진에서 살다가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와 그 이웃 사람들이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산청말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통진에 생긴 처음 교회, 말하자면 산청말은 송마리의 예전 이름인데 송마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송마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899년 그쯤에 되면은 마을이 완전히 기독교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전도할 곳이 없어서 그 마을의 영수가 산꼭대기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전도할 곳이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 마을은 다 모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김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포리가 어떻게 보면은 항구 지역이고 그 지역의 유지들은 이쪽 이제 북변리 쪽에 모여 있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이렇게 김포 음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핍박을 받은 흔적들이 있는데 왜 이런 핍박을 받게 되었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뒤에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들이. 그리고 왜 기독교를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이제 서양 여성 교사들이 생각한다면 왜 기독교를 받아들였을까 본다면은 그것이 어떤 서구의 새로운 교육 체제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새로운 인간관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여성 교사의 등장을 보면은 이 서양 언더우드 부인이나 언더우드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여성 선교사들이 이곳에 왔을 때 사람들이 받았던 문화적 충격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캐서린 원볼드라는 세문안 교회의 전도 사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여성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1899년에 성경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은 이쪽 김포 지역의 그 모임에 대한 묘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아직은 읍내에는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다가 읍내에도 드디어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겼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했던 그 사경이와 비슷한 이야기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노래를 부르고 이제 이런 활동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통계를 보면 그때 여기가 유난히 김포 교회가 유아 세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아 세례가 성인 숫자의 거의 보면은 총 세례교인이 8명, 총 학습교인은 15명 이렇게 밖에 되지 않는데, 그 2배가 되는 50명이 유아 세례를 받는 걸 보면은 부모가 세례교인이어야 되는데 세례교인이어야지 유아 세례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입교하는 사람들이 젊은 부부들이고 어린 자녀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공심이나 황충군 같은 사람들도 1920년대 교회 기록에 계속 나타나는 걸 보면은 또 나이가 든 사람이라기보다는 한참 일할 청장년 나이였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 부분들은 이제 기독교 가정을 이루도록 기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때 받아들인 그 서구적 평등의 개념, 이런 것들은 조선에서는 어떤 투표권이나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이런 운동보다도 이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교우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와 관련이 없는 외국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런 박애의 정신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시각에 보면은 이제 그 학교 설립, 모임의 형성, 교회 건축,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언더우드가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이 따르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예배당을 회당이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이제 어떤 교회를 사회적 모임을 하는 곳으로 생각했다는 거, 그리고 천주교에 대해서 반민주적이고 미신적이다, 이제 이런 언급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천주교의 교황 중심적인 성직 체제를 반민주적이라고 보았고, 마리아상과 묵주 사용 이런 거를 미신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기독교는 더 새로운 종교이다, 기독교는 근대적인 종교이다, 이런 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천주교와 이렇게 어떻게 차별점을 두면서 선교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활 세계는 그러면 이 기독교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면 생활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제 그걸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마을 전통이 해체되는 어떤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처음에 세례 교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교육을 시키면서 세례 성찬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그 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칙을 몇 가지를 정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조상 제사를 못하도록 금한 것. 근데 이 조상 제사를 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그 마을 제사랄지 아니면 우물제, 산고사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독려를 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성립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유공선이나 김치석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인 기독교는 이제 그 세례 받을 때 읽어지는 그런 이제 주의에 대한 강조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지만 조상 제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일부 일처제의 어떤 규칙 그리고 자기 가정 사람들에 대한 그 가장의 책임 그리고 노동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술과 도박을 금하는 것. 이것은 이제 술과 도박을 금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다 보면 살인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것을 술 먹고 도박하지 말라 그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세례인들이 지켜야 될 규율을 보면은 이것이 꼭 10계명을 한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를 지켰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농경 문화에서 지키던 음력 달력보다도 양력 달력이 중요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양력 달력을 이제 사용해서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원래 마을 제사가 있던 1월이나 10월 이때를 이제 사경의 기간이나 아니면은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 집회를 하는 그런 기간으로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가족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왜 조상 숭배를 왜 금했을까? 그것이 단순히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그것이 연쇄적으로 폐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조상 숭배의 폐해를 뭐로 보냐면은 그러니까 사후 제사를 담당해줄 자손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본부인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첩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축척제도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불행한 가정 생활이 이어지고 그리고 자녀 세대는 조상의 만약에 장의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한창 여행 다닐 수 있는 나이에 제사에 묶이는 것 그리고 부모의 사후 3년상을 치르느라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 그리고 여성들은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대의를 이룰 수 없는 경우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조상 숭배를 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이제 가정 기도회, 가정 예배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성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동반하고 다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축첩을 금하고 일부 일처제를 강화한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들고 핵가족 단위로 이제 가족들이 이주를 했을 때에도 그것이 어느 지역에나 정착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910년대에 이런 것을 이제 겪고 난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엘리트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 지역에 있지를 않고 이주하거나 떠나거나 방랑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예가 첫 번째로는 만주로 이주한 이제 김성환이라는 교인인데요. 이 김성환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이제 취재가 돼가지고 형을 살게 되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그 아버지 이름이 김치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치석은 아까 유공삼의 이제 유공심의 친구였던 사람과 이름이 같은데 그 연도가 비슷한 것을 보면 어쩌면 같은 사람이라고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정확히 같은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이름이 비슷하고 그리고 김치석이 김성환이 김포교회 교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삶을 보았을 때 이제 김포교회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1920년대, 30년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1916년에 만주로 이주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학교 교사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송마리 교회 출신의 이제 김영환이나 그다음에 그곳에 있는 사람 그리고 김기현 이런 사람들 그리고 김유공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도인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각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거나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주와 이동, 전도 이런 것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돼서 사실 그것을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게 어떤 기독교가 이 김포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 그것을 추적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독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봉건 사회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선 후기 평등 사상을 직접 실천적으로 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전도라는 것이 지금과 같이 어떤 특정한 종교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단체를 만드는 그러니까 사회적 자치 단체를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포교회 교인이었던 오승기라는 사람은 그 자신의 집을 처음에는 교회당으로 예배 처소로 쓰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30년대에 가면은 청년회를 조직을 할 때 자신이 청년회 회장이 되고 청년회관을 또 건립할 때 많은 돈을 내는 것을 이제 보면은 그런 기독교의 영향력이 단순히 이제 교인을 길러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곳에 봉건 사회를 떨쳐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발적인 힘을 주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은정 선생님의 그 근대 개신교 유익과 생활세계의 변화, 김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 논문은 그동안의 거시적 관점에서 서울 및 서북 지역 중심으로 연구되어 교회사 연구의 편중성을 극복하고 미시적 생활사 관점에서 지역 교사의 새로운 소수를 모색한 점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김포 지역사 소설에서 좀 강화되어 왔던 기독교와의 관련성, 기독교가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삶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 관심한 부분이 주목이 됩니다. 본 논문은 전체적으로 김포 지역의 초기 기독교 수용사를 지역사 지리학적 관점에서 서술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김포 지역 생활세계가 어떻게 재구성되었고 지역민들의 가족 제도와 생활 문화, 생활 공간, 사회의식의 변화, 일제강점기 체제의 대처 등의 다양한 주제와 내용들을 그 영향성을, 기독교의 관련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전체적인 관점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일반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들만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1907년 구항 군대 해산 이후 전개된 강화 김포 지역의 의병투쟁을 같은 맥락에서 소설하고 있습니다. 강화 지역 의병 역사는 강화 성공회나 감리교 관련자들이 다수 연루되었고요. 감리교에서는 일제일한 기독교인 순국자들도 나타납니다. 반면 김포 지역은 의병이 나타났는데 이제 기독교와의 관련성에 대한 언급이 부족합니다. 김포 지역 의병과 기독교와의 관련성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화도는 감리교 성공회가 의병의 중요한 주축을 이루는데 여기는 장로교 성교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순국자를 낸 강화 지역하고 물론 순국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장로교와의 관련성은 얼마나 깊숙한지도 한번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각 지역별 교파적 특성에 따른 의병 참여의 적극성 여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선교사인 온볼드와 언더우드 등의 활동에 주목한 것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남성 선교사들이 주로 교리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선교에 집중한 반면 여성 선교사들은
접근이 어려운 여성 시위자들의 일상생활과 가정을 관여하고 긴밀히 소통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여성 선교사들이 이 지역 여성들의 그 세계관, 그다음에 가치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다 좀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그 김포 지역에서의 여성 선교사 활동뿐만 아니라 여기서 활동했던 여성 선교사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선교 신학을 구축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4페이지의 인용문에 보면 언더우드 부인이 초기에 여성 선교를 위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한국 여성은 여성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곧 여성 선교사들은 여행에 나서야 합니다. 여성 선교사의 여행 능력을 보여줘야 하며 최선의 여행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맨 밑에 줄 보면 여성도 한국 내륙 지방을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몸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당시 서양인 여성 선교사들도 한국에 내지 여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경계되고 좀 우려됐던 시대인데 여성 선교사들이 솔선수범해서 여행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한국 여성들이 가정 아래만 붙잡혀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모델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세문안교회라든가 잔다리교회 같은 외지로 여성들이 농한기라든가 이런 새로운 시기를 맞아서 사경회라든가 이런 걸 방문하고 자녀를 데리고 그 전도여행을 다녔던 이런 모든 과정이 바로 이런 선교신학과 어떤 새로운 문명사적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와 관련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기독교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 수용과 유입을 통해서 김포 지역 마을 전통이 해체되고 새로운 규율이 형성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해체되었다라는 말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체보다는 기존의 봉건적 농촌 가부장적 사회 질서에 자극을 주고 새로운 변화를 제공했던 동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일부 인사들, 특히 중인 이하의 젊은 청장년 계층들이 초기 교회 설립의 멤버들이었는데 이들은 뭐 이렇게 마을의 전통을 해체할 정도의 어떤 주도권이나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해체보다는 이 김포 지역을 새롭게 계몽하고 새로운 개항에 눈뜨게 하는 자극제로서 기독교가 유인을 제공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적절한 것 같고요. 오히려 농촌 문화, 농경 문화를 해체한 것은 일제말기 한국 식민화 정책, 파시즘 체제와 해방 이후에 농촌 개량 사업과 이런 인허 현상 이런 것들이 오히려 농촌 문화를 해체했던 것으로 또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독교 가정 모델의 새로운 제시를 했다. 이것도 좀 조금 더 사례를 좀 분석해서 김포 지역 안에서 가정의 그 새로운 모델과 그 핵가족화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구한말과 이후의 일제강점기의 변화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로 초기 개신교 종교 시설의 현황과 규모, 주요 활동 내용들도 소략하고 넘어가는데요. 조금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종교 시설들의 현황을 당시 각 시대별로 비교 분석하면서 종교성, 가톨릭 신부교 간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가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개신교 입장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말년에 설교문에 보면요, 천주교는 진정한 장로교나 감리교나 로마교나 로마 교나인데 교자거든요. 진실이 믿는 사람은 다 그 교회에 붙은 것이다. 이렇게 가톨릭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신학적 입장을 언더우드도 전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본 논문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3.1운동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 의식과 생활 세계가 변화된 것에 있어서 가장 그 파격적이고 가장 정점이 되는 현상이 3.1운동이었던 겁니다. 그 3.1운동의 경험은 우리 그 과거 세대의 봉건 시대의 어떤 신민의 의식에서 근대 민주 시민사회 시민의 주체적 그 주권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했던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3.1운동과 기독교의 연관성을 좀 더 주목해서 이것이 준 3.1운동 이후에 여러 농촌 계몽운동이라든가 사회개혁운동, 여러 가지 기독교의 사회 실천운동들이 활발해지는데 이것이 준 파급성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것이 아쉽고요.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한번 봐야하면 월곡면에서 3.1운동을 주도했던 이경덕, 이살룸이라는 것도 기독교 여성 전도자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나리 장터에 가봐도 참가자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제가 분석이 되는데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의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포라고 하는 곳은 역사의 기원을 상당히 오래 시간 뒤로 올라가게 되는데, 특별히 벼농사와 관련해서 관계에 있는, 그리고 최초로 벼농사가 지어진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벼농사의 그 기원으로 기억되는 김포라고 하는 곳은 어떤 면에서 한반도 역사,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저는 느꼈습니다. 참으로 유사점이 많다라고 하는 점을, 특히 19세기 이후에 국제법에 의해서 재편되는 세계 질서의 변화의 현상은 더욱 그러하다라고 한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한국 전체의,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전체 역사를 요약해서 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9세기 동아시아의 질서 개편은 서구의 진출로 인해서 이루어진 건데,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적 침략이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학자 아놀 토인비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대해서 살아남은 민족과 문명만이 어떤 그 가치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역사를 바라본 것, 주목했던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학에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도전과 응전을 소개하면서 영국인들이 좋아했다라고 하는 청어와 내기를 들어서 이론을 실증했다고 그럴까요? 영국 사람들이 상당히 그 청어를 좋아하는데 근해에서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북대서양 저 멀리서 잡아오기 때문에 잡은 고기들이 실어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행여 살아남은 청어는 값이 굉장히 비싼데, 어느 날 그 청어를 담은 수족관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다가 내기를 집어넣으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결국 도착지까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도전과 응전의 예를 들었는데, 글쎄요, 서양 학자의 견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그런 역사 이론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만한 이렇할 것도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근대화 과정에서의 김포, 또 김포가 근대화 과정에서 남긴 그런 교회를 통해서 남긴 기록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이래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를 유지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더 이상 화이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즉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국제 질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이면에는 서구가 시장 개척을 위해서 동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구 여러 나라들이, 제국들이 아시아에 관심을 가졌을 때 시장 개척의 주안을 두었기 때문에 조선은 그렇게 주목할 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워낙 작고 여러 측면에서 탐사를 하고 또 다녀온 이모저모로 활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봤을 때에 한마디로 투자 대교가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제국들이 시장 개척에 나선 것이 사실입니다. 서구 사람들은 배를 통해서 그리고 나침반을 이용을 해서 아시아를 찾아오게 됐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여러 차례 배가 나타난 이양선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역에서 올라온 보고, 장계에 의해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9세기 말에 아들을 왕에 올려놓고 섭정을 했던 대원군은 잘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외세를 배척하는 그런 입장에서 섭정을 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조선 정부의 천주교 탄압과 그리고 1866년에 평양 대동강에 들어왔던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상선이 있는데 이 사건이 조선의 근대화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천주교 탄압 문제는 신부들 9명이 죽고 8천여 명의 천주교인들을 살육한 그러한 정부의 탄압 당시에 살아남았던 프랑스 신부, 리벨 신부가 중국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도망을 해서 살아남아서 그곳의 함대 사령관인 로즈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에 로즈는 함대를 끌고 강화도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병인양요죠. 이 시기에 앞서 발표자들을 통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김포는 서양 근대 기술, 서양 근대 과학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가장 먼저 서양 근대 과학, 서양 근대 기술을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같은 해에 있었던 평양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 침입 사건이 있었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 감사했던 박규수의 지휘하에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완전 소탕이 됩니다. 배가 전소되고 승선했던 모든 사람들이 살해됩니다. 거기에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평양 시민들도 관여를 했죠. 근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더더욱 섭정을 했던 고종은 고무가 됩니다. 그래서 쇄국 정책을 강화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든가 병인 양역, 프랑스 군대와의 일종의 전쟁을 통해서 변화의 기류가 조정 내에서 서기 시작하고 또 학문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개방, 즉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반대하는 정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1876년 조선은 일본과 수호 조약을 맺게 되고 공식적으로 개화와 개항하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계기로 미국 교회는 마지막 남은 은둔의 나라 조선에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게 되고 그 결실이 2년 뒤에 1884년 9월에 상해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알렌 선교사가 의사인데 정주 선교사로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있었던 잘 아시는 갑신정변, 실패한 갑신정변이었지만 오히려 개신교 선교에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죠. 즉 알렌이 치료한 인영익은 당시 고종 황제의 주인 명성 황후의 친정 조카가 됩니다. 가장 그 실권자 중에 실세 중에 실세로 불리는 민영익을 거의 죽은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서양 의술로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어떤 병원이 설립이 되고 그 이후에 각종 활동이 전개가 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곳은 이미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었는데 그 이전부터 서구 문명을 부분적으로 수용을 해가면서 보다 앞선 그런 국가관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한 그런 문제, 생활 구조의 변화를 필요하게 되는데 특별히 메이지 유신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서구 근대화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서구식 근대화를 이루게 되고 서구식 근대화를 어느 정도 성취한 일본에서는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꿈꾸던 대륙 진출을 위한 그런 전쟁을 감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조선은 전장으로 변하게 되죠. 이 전장으로 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에게는 기독교를 오히려 더 잘 전파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교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아이러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기를 거쳐서 일본이 완전히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형성이 되고 패권국이 되고 조선은 근대화 과정 속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1910년에 완전히 국제법상으로 나라를 잃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아까 토론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좀 남다른 선교사들이 몇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는 자발적으로 복음을 수용한 조선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의 진정한 의미 또는 가치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망한 나라, 국권을 상실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고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1906년에 선교의 총무에게 보낸 글에 보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본 군인이 진주해 있고 일본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또 고종에 의해서 마련된 교육 시스템을 일본식으로 완전히 바꾸고 있다. 선교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일꾼이긴 하지만 나는 조선 사람에게 온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편지에 보면 조선 사람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국난을 잘 대처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 신부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선교사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이 자기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즉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든 청나라의 지배를 받든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기독교 복음만 전파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더우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언더우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하지만
식민지화 과정 속에서 김포의 일면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신문을 고신문을 통해 살펴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터인데,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김포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창시를 한 곳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군에 의해서 근대 과학과 기술을 체험한 그런 것과 일본식 근대화를 통해서 창시했다라고 하는, 전 군민이 창시했다라고 하는 어쩌면 불명예스럽고 부담스럽고 낯선 것이 바로 근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조선은 식민지화 과정 속에서 또 물론 그 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만,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말로나 글로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언더우드는 조선 사람 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그런 선교사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특별히 김포와는 더욱더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선교사들의 목적 사업은 교회 설립이 주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를 더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고요. 또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교회를 설립하고 교리문답을 몇 명과 했고 세례를 몇 명을 줬느냐라고 하는 게 주입니다. 사실 그들이 세웠던 학교나 병원은, 특별히 장로교회 쪽에서는 복음 전도를 위한 수단적인 것이었습니다. 보조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1884년 상주 선교사 엘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쯤 지났을 때에 김포 사람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기독교 복음을 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열린 학술 심포지움이 언더우드에 앞서서 김포를 찾았던, 아까 김은정 선생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언더우드에 앞서서 김포를 찾은 선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음에 역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언더우드 이전에 김포를 방문했던, 찾아온 선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선교사는 다른 말인 엘렌 스트롱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여성 선교사인데, 이 엘렌 스트롱에 대해서 다음에 혹시 질문할 시간이 있으시면 김은정 선생님이 아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엘렌 스트롱은 1896년 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말에서 3월 초에 김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보고서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승동교회인 본당골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었던 사무엘 무어 목사의 보고서에도 엘렌 스트롱이 김포 지역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제가 두 개, 하나는 엘렌 스트롱의 보고서입니다. 1896년 10월 달에 빨간 줄친 부분이 자기가 김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김포의 위치가 있는데요. 60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빨간 줄 표시되면 60리라고 되어 있죠. 60리. 어디서부터냐면 서울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지금 성은 이시로 되어 있어요. YI로 되어 있고 이상진인지 생진인 것 같은데요. 위에 이렇게 지금 한 단어가 있는데 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백정인 이 사람의 집으로부터 60리, 서쪽으로 60리 떨어져 있는 김포 지역을 방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1898년에 있는 그 사진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 언더우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에는 언더우드, 옆에는 부인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서 있는 아이는 그 아들 원한백입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내적 자료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자료가 거의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김포읍 교회당 당회록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원환경의 미거에서 땅을 언더우드 선교사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급하는데 잠시 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해서 김포 지역을 처음 찾았던 선교사가 엘렌 스통이라고 하는 여선교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1896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교사를 도와서 전도를 했던 조사들인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김포 지역에 왕성하게 전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다. 사진이 잘렸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것은 무산교회에 지금 100년 이상 교회되는 데다가 이제 비석을 세워서 이렇게 표지를 해놨는데 그 사진이고요. 중간에가 김포 읍교회의 후신인 제1교회당 건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이번에 송마리 교회에서 기념 예배를 드렸죠. 그 기념 예배 드리는 장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세 개 교회를 지금 소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 교회당이 설립되는 과정에는 신화순, 도정이모, 이춘경, 그 다음에 유공신과 그 친구들, 그 다음에 뭐 박살라미 부부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앞서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좀 더 밀도 있는 연구가 돼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엘렌 스트롱의 보고서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신분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좀 더 아까 지관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또 엘렌 스트롱의 거기에 보면 그 백정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 최초의 전도 활동 내지는 전도를 위해서 만났던 분들이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육점을 운영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포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김포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당회로뿐만 아니라 교인 정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김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사를 새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은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다음 장 넘겨주시죠.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는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학교 세웠는데 이건 일본 총독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신명학교와 그 다음에 창의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하빌여학교는 강화도와만 연결시키지 김포와는 연결을 대부분 안 시키더라고요. 물론 지금 현재 있는 하빌여학교의 전신입니다. 강화에 있는 그 전신이긴 한데 통진군 군내면 하리에 세워졌던 그 학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가 고신문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성신문하고 대한매일신보를 보면 이 하빌여학교, 신명학교, 특별히 신명학교에서는 야간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각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부설 학교가 세워져서 아이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되기를 바랐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초기 모습은 다른 선교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언더우드 선교사도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고 교인을 확보를 하고 교회당을 세고 이거에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온 선교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도 성경 번역이라든가 또 한글을 배울 수, 우리말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노력도 했는데 일반적인 다른 선교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가 1905년 을사늑약을 계기로 해서부터 사상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교육 체제가 일본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가운데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선교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에는 많은 일본의 군인들이 들어와 있으며 그들은 조선을 지배할 목적으로 진출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조선 사람의 선교사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사상의 변화와 더불어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지는 그러한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때 언더우드는 조선 사람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았으면 지금과 같은 위기를 잘 대처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보고를 선교부에 보내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부 증언, 김포읍 교회당 장회록에 보면 언더우드 일가의 업적이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부 1946년 3월 10일 오후 2시에 강회가 소집이 됐고 그 당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원한경의 리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교회를 창설하고 학교를 시설하고 조선의 문화에 동원한 것은 조선 역사에 뚜렷이 남아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 원 박사는 근자에 누구보다 먼저 돌아오셔서 조선의 독립되기를 도와주시는 진심의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인연 깊은 김포읍 장로교회에 1년에 부동산을 등기 이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주셨다는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외국인 소유의 토지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원안경의 도움으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회록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안경 그리고 그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의 한국에서의 사역에 대해서는 깊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은 조선 사람들에게 망한 나라에 살고 있는 망한 나라를 잃은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이 언더우드. 동화 정책에 의해서 일본의 민족의 고유한 말 그리고 역사, 문화를 잃을 처지에 놓인 조선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을 생각한 몇 안 되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그는 자주 독립을 위한 지도자 그리고 자주 독립을 이루었을 때 일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을 설립을 하기로 작정을 했고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결국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알이지만 저는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같은 일, 새로운 길이라. 대학 설립하는 것도 역시 조선 사람에게 기독교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교육과를 저는 한마디로 애민교육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조선 사람에게 온 선교사
그 조선 사람들이 이 억압, 그 다음에 나라를 잃은 상황 속에서 잘 교육시켜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자주 독립과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 됨, 조선 사람임을 인식하는 그런 어떤 역할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 이것이 애민교육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을 길러냄으로 인해서 조선의 자주 독립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자주 독립이 됐을 때에 또 국가를 운영할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두고 세우는 것이 바로 연희전문학교입니다. 그가 생전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승인 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916년 10월 달에 돌아가셨고 1917년 3월 달에 조선 총독부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목표한 인재가 있는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양상을 보면 여러 유형의 독립투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또는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는 독립이라고 하는, 자주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이뤄내는데, 그 극적으로 이뤄낼 때까지, 그러니까 준비한 모든 역량, 힘이 가장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을 때까지를 기다릴 줄 아는 지도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914년부터 구체적으로 진행된 연희전문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15년, 16년을 거쳐서 1917년에 조선 총독부의 승인을 받고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은 오늘 연세대학의 한 축이 되죠. 세브란스와 연희전문학교 합쳐서 연세대학이 됐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좀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가 기법적에 세웠던 교회가 생산한 기록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기록물들이 개교회의 기록물일 뿐만 아니라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을 그대로 담보한 그런 기록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물들이 좀 더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는 교회 간의 연합을 통해서 좀 앞으로 김포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그런 사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집 뒤쪽에 보면 언더우드가 설립한 교회 기록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3쪽인가요? 거기 2번 활용 방안 부분부터는 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을 되새기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의 반추는 실출 과정을 수반합니다. 달리 설명하면 국민정음 창조에 참여한 학자이자 심정승에 오른 최화정, 최항, 율곡 이의 학문을 계승한 학자이자 의병자인 중공 조건, 그리고 강권과 행주에서 외부를 대첩한 권율 등을 기억하고 교훈을 얻으려는 행위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매체에 의해서 시도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의해서 기독교 관련 기록 자료를 찾아내고, 그 단체가 자료를 찾아내고, 그 찾아낸 것에 그치지 않고 우술 자료까지 확보해서 기록 자료를 일정 부분 보완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자료의 가치를 구출하고 그 활용 방안을 보고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에 관한 탁월한 안목과 의식은 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대하며 나아가 자발적으로 공적 세계를 지향하는 건강한 시민의식의 요체가 되므로 지방정부의 적절한 정책 개입을 주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는 경기도에서 가장 친화적인 곳으로 신문저상에 자주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삼국시대 이후 근대 이행기까지 여러 모양의 상을 간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근대사는 생활세계와 가치의 극심한 혼란을 경험한 시기로 주변 세계가 동서양이 혼재된 성격의 것으로 변화한 시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근대 아리를 하던 때의 자료는 종교 문서라 할지라도 사회성을 담보하는 데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을 지배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선교사와 교회를 통치 정하는 대상으로 지목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부터는 선교사를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지금의 세계를 글로벌하고 다문화적이라고 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해방 공간에 이르기까지 겪은 아시아의 근대는 혼종성을 경험한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혼종성에 관한 인정과 다른 인식은 관계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전제를 언급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연구회에서 발굴한 자료의 활용 빈도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의 사회성을 인정하고 그 외연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교회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김포의 패러다임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김포를 숙고하고 분별하는 선행사법, 김포의 스탠스와 가치를 창출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사람 자체에 대한 초점을 둔 문화활동 개발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람 중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행정적인 치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 자체에 비중을 둔 이런 문화활동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중복 투자를 피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물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이 선택적인 격에 의한 행동으로 점철되는 것처럼 기록 또한 그렇습니다. 이는 공동체 단위의 선택적 기억이 다른 공동체의 그것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다름은 서로의 의존하는 관계를 성립하는 요인이자 하나할 수 없는 다양성 또는 혼종성의 근간이 됩니다. 한국인은 근대화 과정에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족 단위의 탈식민 의식을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들이 설립한 교회와 근대 교육을 통해서 싹 틔우고 고양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근대 전환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기독교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한계가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근대화는 사회의 제 영역,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분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전래된 기독교는 서구 문명의 주요 통로였으며 매개자인 선교사의 기독교적 근대성은 일제식민 통치자들에게 위협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정신은 민족 정신을 추동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의식과 더 나은 삶의 의지를 바라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해방 직후 이 기독교 인구 비율이 2%였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주변부였다는 것, 주변부였다는 명징이자 크리스천에게 일종의 경계의 지수로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달리 설명하면 정신과 신앙을 분별하지 않은 채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근대화의 가치를 독점하거나 중심적 지위를 점하려는 시도와 신념은 도리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과 제도에 의한 비인간화에 가담 또는 협력하는 협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될 것입니다. 언더우드가 설립한 교회의 각종 기록물은 근대 가치를 농구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이에 가장 먼저 근대를 겪은 고장으로서 평화문화 도시를 지향하는 이곳이가 근대 기록물을 활용한 문화사업을 선도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에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학제간 연구입니다. 기존 기록물 중심으로 대학교는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MOU를 체결하고 이에 기초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포의 근대화 관련된 정기 학술제, 이것은 대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부터 김포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그럴까요? 자긍심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자료들이 교회 간 연합이 잘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상설 또는 순회 전시를 통해서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제대로 전달이 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그 가치를 전파하는 그런 데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민 학교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같이 광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김포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단합에 좋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어서 이제 제 발제문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실 최영철 선생님은 경기도 문화재연구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 연구에 더욱더 진일보한 실질적인 그런 도움의 말씀을 주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철 선생님은 소개합니다. 최영철 선생님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지금 정은영 박사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뒤에서 쭉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 활용 방안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우선 이와 같은 활용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는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특히 이 근대 기록물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이와 같은 활용 방안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지자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이게 바로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학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토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쓴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데 이런 면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들이 모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정 문화재보다 등록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관점에서 토론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토론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죠. 저같이 이제 교회 문외한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최초의 교회 세문안 교회를 설립했던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이 김포 지역에 사실 뭐 지정학적으로 김포 지역에 상당히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됐어야 되죠. 근데 실체는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여기에다가 김포 지역에다가 많은 교회를 설립했다는 점이고 그 설립한 교회에 지금 이제 당 회록을 비롯한 많은 기록물들이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생각했던 애민정신을 비롯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까지 계승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중심으로 문화재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포 지역이 근대 교회 기록물들이 남아있고 기술 연대가 대부분 1910년대부터 1950년대라는 점에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들 기록물들이 등록문화재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 지정 여부가 우선되어야 하고 근대문화유산 활용 방안은 추후의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밑에 보시면은 등록문화재 정의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내용으로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 등록문화재의 지정 요건을 이야기할 때 건설된 지 50년 이상이 지난 대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동시행규칙 34조 1항의 세계 목에서 밝힌 가치를 지녀야만 가능성이 높은데
첫째가 바로 상징적 의미,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둘째가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면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야 하고, 셋째,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데서 앞에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언제 설립이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만, 문화재라고 한다고 하면 너무 종교적으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한 부분들이 있다 하는 부분도 조금 접근하는 방식에서 좀 첨언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기록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김포 일대 설립한 교회의 위치와 현황 등 교회 자체에 대한 조사 연구도 병행돼야 되고, 또 기록물의 가치 판단함에 있어서 종교적 접근뿐만 아니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따지는 접근 방법 등 다방향성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하고 봤을 때 등록문화재는 2018년 1월 208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707호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는 지정 해제가 됐고 현재 697개가 지정이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도 계속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80페이지에 있는 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개신교 관련해서 지금 등록문화재 목록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478호 찬양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찬양가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편찬하고 1894년 예수성교회당에서 간행한 찬송가집입니다. 모두 117편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고 이 중 88곡은 악보와 함께 실려 있는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된 게 지금 현재 기록물로서 관련된 걸로는 한 7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학술 심포지움에서 발표됐던 이런 그 근대 기록물들도 충분히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에서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김포시에는 22개의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등록문화재는 1개, 문화재 자료가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지정 문화재 중에서 유형문화재, 그 다음에 기념물, 무형문화재,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 자료는 격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단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문화재로 지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문화재 자료 쪽으로 아마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문화재 자료 쪽에 검토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록문화재 쪽으로만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토론문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끝나고 나서 토론 및 질의 및 토론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련의 경기 정보를 했는데요.